안녕하세요. 예. 어저께 모의고사 봤습니까? 그, 안 봤어요? 예. 모의고사 문제 뭐 누가 정답이 없다고 막 그래가지고 봤더니 정답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그래서 모의고사 그 공법 75번에 정답이 없다 그래서 봤더니 멀쩡하게 정답이 있는데 없다 그러고 있어요. 예. 우리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 150m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지만요. 50층 이상이고 그리고 150m 이상 이건 틀려요. 지금까지 우리 공법에서는요. 조건이 두 개 나왔을 때 또는으로 돼 있는 걸 그리고로 바꾸거나 그리고인데 또는으로 바꾼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틀렸지 당연히 정답이지. 예. 그래서 아까 아침에 왔더니 공법 문제 정답 없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이 많은 사람들이 해설지까지 있는데도 정답을 못 찾아.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해설지까지 있는데 문장 해설 보면 틀린데. 예, 그렇죠? 예. 자, 우리 오늘 이제 공부할 게 먼저 우리 주택법을 먼저 공부를 하는데요. 주택법은 요약집으로 먼저 보고 요약집에 빠진 내용들을 갖다가 또 기본서로 보고 그 다음에 앞부분 진도 나갔던 부분들 중에서 또 개정된 거 있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추록이 이제 여기 프린트는 다 나갔나 같은데 아마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 다시 프린트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은 또 받으세요. 추록. 그래서 이 추록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추록이 한 번 더 나와야 돼. 그 사이에 바뀌는 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추록을 갖다가 우리 법서 같은 거는 추록을 만들 그 저자한테 의무가 없어요. 그는 호의행위야. 만약에 법서가 추록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옛날에 썼던 법서는요 평생 추록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있을 수가 없지. 예, 근데 이거는 호의행위 추록 만드는 거는요. 예. 추록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책 쓰는 것보다. 자, 먼저 우리 요약집으로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에 이제 주택법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집을 인쇄할 때 개정됐던 것은 이 추록은 기본서 추록이기 때문에요. 요약집에 개정되어 있는 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약집 나오고 난 다음에 개정된 것은 또 추록에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약집 9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주택법 총칙부터가 나오죠. (121일) 예. 공부하기 딱 좋은 기간이네. 한 4개월. 아직 멀었네. 자, 우리 주택법은 7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7문제. 그래서 이 7문제 중에서 주택법은 지금까지 작년을 빼놓고는요. 거의 6문제 이상은 매일 공부하던 데서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주택법이 역사상 가장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까지를 너무 쉽게 냈어 문제를. 그래서 문제 너무 쉬우니까 주택법까지 쉽게 낼 수는 없고 먼저 만들었던 문제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주택법을 어렵게 해가지고 전체 난이도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나왔던 주택법 기출 문제를 보고 공부 방향을 잡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것들 공부하다가는요 기본적인 문제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작년은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주택법이 어렵게 나온 겁니다. 자, 이 주택법은요. 먼저 여기 총칙 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건설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공급.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보칙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주택법은요. 오늘 뭐 추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여기가 많이 개정이 되죠. 주택 공급 파트가 좀 많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추록에다가 개정된 것을 다 해놨고요. 개정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예상대로 다 개정이 됐어. 예. 그리고 참고로 여기 개정된 것들은요. 그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나올 거 미리 알려주는 걸로 생각하시면요. 개정된 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더 기분 좋아. 예. 그다음에 여기 총칙 파트는 주로 이제 용어 정의인데요. 여기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가 제일 많은 게 주택법이고 용어 정의는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2문제 이상. 3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의는 달달달달 외워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은 맞추고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주택의 건설 파트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역시 여기도 나오는 데서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97페이지 보시면은 자 법이 주택법이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이 주택의 개념과 관련해서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정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요때 요 일부는 구분 소유권을 말해요.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근데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정답으로 해서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부속 토지까지도 합쳐서 주택의 개념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요. 자, 단독주택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4가지였죠. 협의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뭐 도지사 공간까지. 근데 이 건축법은요. 건축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까지를 집어넣습니다만은 우리 주택법은요. 주거 생활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림하는 걸 보호하는 법이라고요. 그러면 도지사 공간 같은 거는 살림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요. 공간은 빠지고 요 3개만 주택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공간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 나오죠.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살아서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공동으로 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벽이나 복도나 계단이나 주차장 같은 거 우리 공동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라 그러고요. 공동주택 종류 3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고 기숙사는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나오지만 주택법에서는요.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 기숙사는요. 국민이 살림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숙사가 빠집니다. 기숙사는 뒤에 나오는 준주택에 나와요. 그러면 이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의 구별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로 구별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을 아파트라 그래요.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은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를 연립하고 다세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의 구별은 층수로 구별해요. 이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요. 연속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5개 층만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아파트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 상가, 아파트, 상가. 그래서 이게 상가주택, 상가주택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도 하나의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상복합 아파트 그러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고 나머지 층은 주택 외의 다른 건물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나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연립하고 다세대는 뭘로 구별하는가? 동당,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로 구별해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요즘에는 지하가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래도 각각을 별개의 동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준주택은 이제 우리 반드시 외워야죠, 그렇죠? 별표 하나 넣고 반드시 외워야 돼요. 준주택은 자 준주택은요 주택이 아니야.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준주택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 그러면요. 우리가 각종 기금을 지원할 때요. 주택 지을 때 주택 도시 보증금 같은 걸 각종 기금을 지원할 때 주택만 지원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각종 기금을 갖다 지원할 때 주택이 아닌 건데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도 지원의 근거를 만들려고요. 준주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거고요. 종류가 4개예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4개. 그러면 준주택이 아닌 것으로서 시험에 나오는 게 뉴스 호스텔 같은 거죠. 뉴스 호스텔. 요거는 이제 준주택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기 공부를 하긴 했는데 끝에가 텔자로 끝나는 게 있었는데 오피스텔 준주택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시험 문제 핵심은 다중생활시설이 핵심이 돼요. 다중생활시설. 자, 요 다중생활시설의 옛날 이름은 고시원이에요.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의 옛날 이름은 고시원이다. 근데 고시원에 갔더니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명칭을 바꿨어요. 다중생활시설로. 근데 이 다중생활시설에서 왜 함정을 파냐 그러면 이 다중생활시설이에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건축법에서는 이 종류가 숙박시설이 되는 거예요. 숙박시설이 돼요.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요. 요거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돼요.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고시원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숙박시설로 취급을 받아. 숙박시설. 500 미만일 때는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이제 주택법에 와가지고는요. 주택법에서는 요거 둘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준주택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가 거부하는 게 있어요. 2종 근생일 때 주택법에서 준주택이 되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건축법에서 숙박시설인데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라고 부르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 노려가지고 시험에 4문제나 냈어요. 어떻게 내냐 그러면 건축법상 2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만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는 바닥 면적 합계 500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500 이상인 숙박시설이라도 주택법에서 뭐가 돼? 준주택이 돼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함정이거든. 예. 하여튼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생이든 숙박시설이든 주택법에서는 다 준주택이다. 예. 그 다음에 3번에 국민주택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것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 그래요. 1호, 호는 단독주택을 세는 단위예요. 1세대, 세대는 공동주택을 세는 단위입니다. 단독주택 1개든 공동주택 1개 등 85제곱미터 이하 25.7평. 그러면 우리가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나 혼자 쓰는 면적은 25.7평 이하죠.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 다 어디 간 거야? 복도, 계단, 주차장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이야. 그래서 25.7평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서 시험에 안 나오고 그 가로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은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라 그랬어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강의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틀려요. 문제 나오면은 강의는 하는데 이 말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 이번에 모의고사 그 75번하고 똑같은 거지. 또는 하고 그리고를 구별 못해 다 틀렸잖아. 그렇죠? 정답 없다고 막 우기고. 예.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은 국민주택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수도권이 아닌 도시 지역인 읍면 지역은 얼마 이하야? 수도권이 아닌 도시 지역인 읍면 지역은 85제곱미터야. 수도권에 있는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얼마? 85제곱미터야. 100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이라고요. 예, 그래야지만 100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예요. 예. 그 말을 잘 읽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 85라고요. 이것만 100이고. 그다음 이제 국민주택의 뜻이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그러면 공공사업 주체 4명이죠. 요 넷이서 건설하는 주택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다. 당연히 국민주택이야. 2번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이게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이야.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예. 근데 내용은 똑같아. 그냥 이름만 계속 바꾸는 거야. 그래서 대개 성인이 돼서 이름 바꾼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져요. 졸업증명서 제출할 때 동일인 확인을 다 갖다 붙여야 돼. 예, 아주 힘들어지는 거야. 나이 먹어 이름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이제 자기 졸업장 같은 거 다 이름 틀리잖아요. 동일인 증명을 다 갖다 붙여야 된다니까. 이게 힘들어요. 사람은 같은데. 그럼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을 지금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꿔놨어요. 뭐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거죠. 이름만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을 때는 국민주택이라고 한다예요. 4번에 민영주택이 나와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전국의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을 빼고 남는 게 민영주택인데요. 지금까지요. 주택법에서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다 맞게 해주거나 또는 복수 정답을 인정한 것은요. 한 문제 빼놓고는 개정된 걸 잘못 낸 거예요. 개정사항을 교수님이 체크를 못하고 잘못 낸 거라고요. 예. 그럼 교수님들이 왜 체크를 못하는가? 10명의 교수가 달라붙어도 체크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칙 때문에 그래. 제 몇 조 개정사항은 1년 후부터 시행한다. 그걸 안 본 거야. 제 몇 조 개정사항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 날짜 계산을 못해서 그래. 날짜 계산. 초일 불산입이거든. 민법 총칙을 공부 안 했다니까 사람들이. 민법 총칙에 나와 날짜 계산하는 게. 예. 초일 불산입. 당일 0시부터일 때는 초일 산입. 그 다음에 생일을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차이로 정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민영주택은요 개정이 된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다 맞게 줬던 문제였어요. 민영주택.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옳은 걸로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써놓은 거예요. 아니죠. 민영주택은 뭐야?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야. 그래서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 아줌마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민영주택의 뜻을. 그 민간 건설회사가 지은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출제위원이 동네 아줌마 똑같아. 그래 다 맞게 준 거죠. 그래서 요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맞춰보세요. 현대건설이 주택 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은 주택. 국민주택이죠.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85 이하로 지으면은요. 이거 국민주택이야. 현대건설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 이런 거 다 빼고 남는 게 뭐예요? 민영주택이라니까. 예. 그다음에 5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하고 복리시설, 상가 같은 것은 소유권을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만 가져가는 거고요. 토지는 사업을 한 자가 갖는 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가로에 건축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 가지고 공용 부분이나 부속 건물,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6번에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래서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인데요. 종류가 박스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1번하고 2번. 1번에 나오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이거는 처음부터 지을 때 두 가구가 살 수 있게 짓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처음 지을 때부터요. 이게 내력벽이에요. 내력벽. 그다음 요거는 문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 발로 차면 부서지는 구조.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욕실 설치하고 부엌을 또 설치하고 부엌. 현관을 2개 만들면은요. 두 가구가 살 수 있죠. 그러다가 한 가구가 살고 싶으면 여기를 트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처음 만들 때부터 두 가구가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1번이야. 1번은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처음 지을 때부터 두 가구가 살 수 있게 짓는 거. 자, 조건이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설치했죠. 2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 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않을 것. 그래서 주택 단지가 900세대였어요. 이렇게 반으로 쪼갠 것이 300세대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반으로 쪼갠 게 300세대다 그러면요. 실제 가구 수는요. 150가구 늘어났겠지. 주차장 부족해지겠지. 그것 때문에 그래. 주차장 때문에요. 안 돼. 예. 그다음에 4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 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 역시 또 3분의 1 넘으면 안 돼. 주거 전용 면적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쪼갠 것들의 면적이. 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그러면요. 없다가 생긴 거예요. 2번은 처음 지을 때는요.
한 가구가 살도록 지었는데 나중에 공사를 통해서 가운데 벽을 설치하고 내력벽 설치하고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는요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가 있어야 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거는 뭐야? 처음에는 한 세대가 사는 걸로 하다가 공사를 통해서 두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요 2번이에요. 그러면 요건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서는 기존 세대에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일 것. 그래서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것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두 개로 쪼개는 것만.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자, 처음 만들 때는 현관을 두 개 만들 수 있죠. 이건 처음에 현관 하나밖에 없잖아요. 현관을 또 만들기 힘들어. 그래서 개구멍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개구멍이라는 말 쓰기 뭐하니까 뭐예요? 구분 출입문을 설치. 3번 보시면 이제 3번이 분명히 가로 안에 써있기가 나올 거예요. 전체 세대에서의 10분의 1을 넘으면 안 돼. 전체 세대에서의 10분의 1을 넘으면 안 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에서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900세대다 전체가 900세대에 10분의 1을 넘으려면 90세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처음 설계를 900세대가 사는 걸 설계했는데 갑자기 90세대가 더 생기면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주차장 부족해지거든. 10분의 1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동, 뭐 101동, 102동 있으면 그 동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시군구청장이 부대 시설의 규모, 바로 주차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 아파트는 처음 지을 때 주차장을 넉넉하게 지었던 아파트야. 넉넉하게 지었던 아파트. 그랬을 때는 10분의 1, 3분의 1을 넘게 할 수도 있다. 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의 가로치기, 3분의 1의 가로치기, 가로 안에 알맞을마서 이렇게 나오겠죠. 예. 동그라미 2번 위 박스 내 1에 따라 1이 뭔가요? 처음 지을 때부터 두 가구가 살 수 있게 짓는 거. 따라 건설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느 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할 때 그 아파트 세대수에는요 두 개로 쪼개놔도 이거 합쳐서 하나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저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대형 평수를 쪼갤 줄 알았어. 실제로는요 소형 평수를 쪼개더라니까. 그러니까 20평대를 갖다가 반으로 쪼개가지고 12평, 13평 이렇게 쪼개더라니까. 예. 그다음에 7번의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예전에 시험 많이 나오다 요즘엔 좀 뜸하죠. 예. 도시형 생활주택의 뜻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예요.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 세 가지를 말한다. 그럼 이때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해요. 100제곱미터 이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없지. 도시 지역에 건설하니까. 예. 자,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원룸형 주택은요. 방이 한 개란 뜻이에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우리 공동주택 종류 세 개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면 원룸형 주택은요. 아파트일 수도 있고 연립일 수도 있고 다세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인데 방이 한 개인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인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불이 났어요. MBC 뉴스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났다고 나왔어. KBS 의정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났다고 나왔어요. SBS 의정부에 있는 원룸형 주택에서 불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가 의정부에서 불이 3군데 났나 봐. 같은 날 의정부에서 불이 3군데에서 났나 봐.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런가 봐 그랬습니다.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봐 했습니다. 예, 그런가 했습니다. 예. 저는 우리 학생이 아닌 사람이 틀린 거 얘기하면 저는 절대 고쳐주질 않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만 고쳐줘. 예, 학생들만. 예. 자,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요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이거 같이 원룸형 주택이 돼. 세대별로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밑줄 딱 치고 이게 이제 함정으로 나와요. 함정으로. 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아파트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지. 원룸형 주택이면 가능하죠.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아파트라는 무슨 뜻이야? 원룸형 주택이란 뜻이야. 그러면 그 아파트는요 85제곱미터짜리 있을 수 있어? 없어. 50제곱미터야.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아파트는 85제곱미터가 있다. X 50제곱미터야. 시험에 2문제나 나왔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옆에다가 주차장하고 X 하셔야 돼. 원룸형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세대별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의 가장 모범적인 거 기본 형태가 뭐냐 그러면 1층에 기둥만 있는 필로티를 설치해. 거기다 주차장 8대를 집어넣어.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에다가 각 층에 분양평수 7평, 실평수 5평짜리를 6세대씩 집어넣어. 그러면 6, 4, 24, 24개죠. 원래는 주차장 24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8대 확보하면 딱 맞아. 그러면 16대가 남죠. 주차장 16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의 최대 특징은 주차장을 세대별로 설치하지 않는다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는데 주차장을 슬쩍 집어넣으면은요 안 되죠. 세대별로 주차장 설치하지 않는 게 원룸형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 그 다음에 3번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동그라미 3번도 2번이나 개정이 됐어. 이것도요. 왜냐하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일러는 어디다 설치해? 방에서 자기가 끌어안고 자던가 욕실에다가 보일러를 둬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은요 다 불법이었어. 근거 없이 거기에 보일러실 다 만들었거든요. 그 하도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결국 법을 개정해가지고요 욕실 뒤에다가 뭘 만든 거야? 보일러실이란 말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이제 투룸이 이제 수요가 많아졌어요. 투룸. 그 투룸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법을 또 개정했어요.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이거 중요한 숫자죠.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2개 방이라 안 그랬죠. 2개 공간. 문을 달고 안 달고는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투룸을 분양받으신 분이요 구청에 가가지고 구청 가서 공부를 봤어요. 투룸 분양받은 사람이 갔더니 자기는 원룸형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은 자기는 투룸 분양받았잖아요. 그러면 원룸형 주택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저는 투룸인데요. 그랬더니 담당 국민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투룸 분양받았는데 공부에는 원룸이라고 돼 있어. 담당 국민이 뭐라 그럴 거야? 예? 이상하네요. 담당 공무원도 몰라. 예.
그래서 뭐냐면 투룸이 바로 법적으로는 원룸이야. 투룸이. 그다음에 자기는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원룸이라 설명 받았는데 봤더니 거기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써 있어. 아니 저는 원룸형 주택인데 왜 다세대라고 써 있어요? 다세대인 원룸형 주택이지. 그렇잖아요. 방이 한 개인데 바닥 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4계층 이하로 돼 있다. 그러면은 다세대잖아요. 그렇죠? 다세대인데 원룸형 주택이라니까. 예. 아파트인데 원룸형 주택 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지하층에는 설치 못합니다. 이번에 이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있는데 우리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 연립주택, 일반 다세대와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 게 차이야. 자 그러면 이거 듣기만 하면 돼요. 일반 연립, 일반 다세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의 차이는요.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차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연립이든 다세대든요. 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등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면적을 대폭 줄여줘. 그래서 같은 대지 면적에서 일반 연립 다세대 짓는 것보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받고 지으면 더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하나만큼은 완화시켜 주잖아. 주차장만큼은.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일반 연립 다세대가 주차장 수는 같아. 나머지에서만 면적을 줄여줘. 설치할 거. 근데 원룸은요. 주차장이 결정적인 차이죠. 예, 주차장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있는데요. 자, 단지형 연립,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했죠. 그러면 단지형 연립은요. 원룸으로 지으면 안 되는 거야. 방이 2개 이상은 돼야 돼. 예, 근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 역시 원룸이면 안 돼. 방이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저기 서울에요. 강동구 쪽에 지나가다 보면은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인 그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기억하냐 그러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는 거야. 보니까 5개층이야. 저 아파트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를 그쪽이 많이 지었어요. 예, 이거라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5개층이라고 바로 아파트라고 하면 안 돼. 자세히 봐야 돼. 그래서 5개층인데 요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요. 지금 강동구나 송파구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예,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설명드렸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받고 일부를 일반 주택 허가받아서 같은 건물에다가 지을 수 없다고요. 예외가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다. 1번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이건 누가 사는 주택이에요? 집주인이 사는 거. 함께 건축할 수 있다. 1번은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1번은요. 예전에는 단독주택을 부시고 원룸을 지은 사람은 꼭대기에 있는 원룸 401호에 아버지 살고 엄마는 402호에 살고 아들 딸들은 403호, 404호 이렇게 살아야 됐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을 처음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막 제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85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맨 꼭대기 층에다가 집주인이 살게끔 만들어 놓죠. 우리나라는 집주인 항상 맨 꼭대기 층에 살잖아요. 외국은 1층에 살아. 외국에 보면 집주인 1층이나 2층에. 예.
자, 그래서 1번이 그거고 2번은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어요. 이런 주택이 주로 어디 있냐면 서울의 논현동이라든가 삼성역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단독 주택이 있는데 단독 주택 일부를 개조해서 원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원룸에서 그냥 아가씨들이 살아요. 오후 5시에 출근하는 아가씨들이 삽니다. 여기서. 예. 오후 5시가 되면은 논현동이라든가 삼성동 주변의 골목길에서 아가씨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미장원에 가면 미장원이 오후 5시에 손님이 제일 많아. 근처 미장원에. 예. 그다음 동그라미 3번 하나의 건축물에는요. 단지형 연립과 원룸 같이 못 지어.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 같이 못 지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1층부터 한 4층까지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꼭대기층에는 원룸을 딱 지으면은 식구들이 많은 사람은 아래층을 분양하고 독신자들은 꼭대기에 원룸 분양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거 건축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예, 안 됩니다. 예. 이제 8번하고 9번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내면은 결정적인 함정들이 있어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요. 핵심 단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밑줄을 치시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은 절대 건강 친화형이 아니야. 선생님 이산화탄소 마시면 건강을 해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건강 친화형이 아니야. 예. 자, 건강 친화형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최소화 핵심 단어죠. 예. 장수명 주택 오래가는 주택을 말합니다. 핵심 단어가 3개가 있어요.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3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 중에서 부대 시설, 복리 시설 나오잖아요. 이게 주택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예요. 거의 매년 나와.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 구별은 거의 매년 나와요. 자, 부대 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까지. 그다음에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를 말합니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헬스장 같은 데죠. 예. 경로당까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치 아픈 게 뭐냐 그러면 부대 시설의 3번, 복리 시설의 2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다 나오잖아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각각 수십 가지야. 그러니까 수십 가지라고. 근데 이것이요. 30회 시험 때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작년 시험에 나왔어. 수십 개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몰라도 정답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십 개를 외워야 될 것인가? 예. 아니면 우리는 요것만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인가? 제가 수험생이라면 일단 요것만 기억하고 가고 문제집 풀 때 있잖아요. 문제에 나오는 해설이 있어요. 그 해설을 보고 몇 개만 체크하는 걸로 향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왜냐 그러면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봉시 나와요. 왜? 지네들이 관리할 거니까 주택관리사들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택관리사 시험을 내셨던 분이 중개사를 내니까 무시고 낸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문제집 풀 때 하는 걸로 하고 현재 우리한테는 이거 외우기도 힘들어. 예. 그렇죠? 예. 법에 나온 것만 해도. 예. 그다음 간선 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주택단지 밖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굵은 가스관, 굵은 수도관. 그런데 거기 다만부터 밑줄을 치세요.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설, 가스 통진에. 그래서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포함해서 간선시설이라 한다.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이것을 감정평가사 시험 아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이구나.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이걸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사업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단지가 별표해야 되죠. 계속 나오는 거지. 주택단지. 예. 그러니까 부대 복리 시설보다는
조금 기출 문제가 적지만 주택 단지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주택 단지는요. 세트로 지어야 되는 게 주택 단지 안에서는 세트로 지어야 되는 게 주택하고요.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을요. 세트로 지어야 돼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는 이 주택 단지가요.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잘렸다고. 잘렸을 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시설로 잘렸을 때는 각각을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는 것은 주택, 부대, 복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시설,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보게 만드는 시설이 어떤 건가? 이게 시험 문제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 요걸 외워야 돼. 요걸로 잘리면은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각각을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 주택, 부대, 복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대 시설의 대표가 뭐예요? 관리사무소잖아.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있는 소장님께서 이쪽까지 순찰하러 가다가 비명 소리가 들려. 새로 뽑아야 돼. 예. 그래 이쪽에다 따로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리시설의 대표 단지 내 상가죠. 이쪽에 상가가 없으면은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 상가에다가 야식 주문을 해. 예? 멀리서 비명 소리 들려. 배달하러 오다가. 그렇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까지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내냐 그러면요. 이거는 주택법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정비법 때문에 내는 거예요. 정비법. 정비법 때문에 이 문제를 내요. 자, 우리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사업할 때요. 이쪽에 일반 아파트 있죠. 101동. 여기가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201동. 그러면 도로를 꼭 여기다가 뚫어요. 이렇게. 도로 폭이 19m야. 법적으로요. 일반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받는 아파트하고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 아파트 있죠. 같은 주택 단지 안에 짓게 돼 있어. 그러면 20m 이상은 별개의 주택 단지가 되잖아요. 19m는요. 법적으로는 같은 주택 단지가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일반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재개발되고 난 다음에 꼭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험에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해도 주택 단지는 주택법이 적용되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인데 시험 문제는 뻔해. 8m 이상 일반 도로라고 나오거든. 어디선가 8m 이상 들었어. 도로까지는 기억해. 무슨 도로인지를 몰라. 그렇죠? 예. 그다음에 4번은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4번은요. 이거는 대통령령에 나오는 게 읽어두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가로 2번에 공구, 망치나 이런 거 아니죠. 공사 구간을 말해. 자, 공사 구간인데 자, 착공 신고 사용 검사 밑줄 쳐주세요.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구는 요건을 갖춰야지 공구를 나눌 수가 있어요. 박스 안에 1번 6m 이상 너비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6m 이상 너비. 그 다음에 밑에 2번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공구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는 몇 세대인가요? 600세대야. 아니 300만 되면 분할하지 않을까요? 분할되고 나서 각각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 분할되고 나서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구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는 600세대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리모델링이라고 나오죠.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걸 말한다. 1번 대수선. 그러면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면은 리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2번은요. 일단 가로를 빼고 먼저 읽어야 돼요. 사용 검사 1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다. 이 경우 공동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30%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가로를 읽어보는 겁니다. 자, 사용 검사일인데 임시 사용 승인 받았을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 연수 중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그 연수로 하고 자 이제 밑줄을 칠 게 나오네. 30% 이내인데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 이내까지 증축을 해도 뭐가 돼요? 리모델링이 되는 거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까지 증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 이제 박스 안에 3번 위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거 가로 안에 알맞은 수 찾기가 나오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도 리모델링이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할 수가 있다. 위로 층수를 올리는 거예요. 수직 증축. 기억번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니은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다시 시험 문제죠 이게.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라. 그래서 법에서 구조도 보유라는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라 그래서 대통령령을 찾아봤더니 법하고 대통령령이 같아. 가로가 대통령령이에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구조도 보유 등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랬더니 대통령령을 만드는 사람이 그거 외에는 없어. 그래서 법하고 똑같이 한 번 더 써놨어. 이게 바로 그 조문이에요. 예. 그러면 구조도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있어요. 예, 실제로. 구조도를 분실하는 경우 많아요. 예. 설계사무소가 폐업했어. 폐업할 때 다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왕십역을 지나가는데요, 길에 쓰레기 앞에 왜 쓰레기통에 뭐가 종이가 막 날라다니는 바람이 불어서 봤더니 어느 의원이 폐업했나봐. 진료 기록부가 있어. 날라다녀. 아무게 어디 아픈 것까지 다 나와. 예. 왜? 의원이 폐업할 때요, 그 진료 기록부나 이런 것들을 갖다 개인한테 다 나눠주나요? 그거 아니죠. 다 없애잖아요. 이걸 파쇄하는 게 갖다 버리더라고 그냥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설계 사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이가 구조도 있다가 분실하거나 그럼 없어요. 그럼 구조도.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 못하는 거예요. 예. 네, 가로 2번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럼 아까 우리 수직 증축형은요, 세대수 증가형에 포함되는 거예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인한 도시 감일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2문제 마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주택 건설 파트를 보겠습니다.